세계 경제에서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서로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진 국가들이 운명처럼 엮이는 순간입니다. 한쪽은 땅 밑에 무한한 보물을 품고 있고 다른 한쪽은 그 보물을 가공할 공장과 소비할 인구를 갖추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언뜻 보면 서로에게 완벽한 파트너처럼 느껴지는 이런 조합이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남반구의 자원 강국과 아시아의 제조업 거인 사이에서 벌어진 복잡한 경제적 얽힘에 관한 것입니다. 태평양 건너편 약 4,800km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두 나라가 어떻게 서로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계가 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대륙에서 출발하는 거대한 화물선들이 매년 실어 나르는 물자의 규모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철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붉은 광석부터 시작해서 에너지원인 검은 돌덩이들, 땅속에서 뽑아 올린 가스, 그리고 드넓은 농장에서 수확한 곡물까지 그 가치가 연간 약 1,85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만 들으면 양국 모두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황금 같은 거래처럼 들리실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 동안 약 12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호주 땅을 밟아 학위를 따거나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으니까요. 새로운 직장들이 생겨나고 경제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양쪽 모두 풍요로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달콤해 보이는 협력 관계의 이 이면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위험 요소가 자라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단맛에 길들여지듯 호주 산업 전반이 거대한 동아시아 시장 하나에 점점 더 깊이 종속되어 갔던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호주 국민 한 명이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이 중국의 약 4.7배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경제적으로 더 앞서 있는 국가인데 어떻게 상대국에 이토록 깊이 얽매이게 된 걸까요? 작년 기준으로 호주가 해외에 판매하는 물건들 중 약 33%가 단일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인도를 합치고 여기에 한국까지 더하고 심지어 미국까지 포함시켜도 이 비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개에 달하는 직장이 이 무역 흐름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연결되어 있고 고등교육기관들 역시 해외 학생들의 수업료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현상은 주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호주의 핵심 도심 지역들에서 해외 자본, 특히 중화권 투자자들이 건물과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매매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물류 거점들과 광물 채굴장, 농경지, 상수도 관련 시설들, 전력 공급 업체들, 심지어 공립교육기관까지도 해외 기업의 명의로 넘어간 상황이 벌어졌죠. 이런 현상은 순수한 재정적 리스크를 넘어서 외국 정부에게 자국에 대한 상당한 발언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자들이 부동산 매물을 휩쓸어가는 와중에 호주인들의 일상생활 곳곳이 외부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평범한 장복이나 각종 용역 이용까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내부의 경제 엔진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토록 긴밀했던 협력 구조가 호주를 더욱 번영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적으로 허약하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로 몰아넣었다는 사실 말이죠. 그렇다면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지경에 이르게 됐을까요? 호주가 이처럼 위태로운 종속 구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경제적 측면의 약화 외에도 이런 상황은 한 국가를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전제적 통치 체제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많은 호주 시민들이 인정하기 힘들어 하시겠지만 과거에는 상황이 정반대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오히려 호주의 자원과 시장에 기대야 했던 시절이 분명히 존재했으니까요. 수익성 넘쳐 보였던 파트너십이 어떤 경로로 국가 전체를 서서히 잠식해갔는지 파악하려면 시계를 약 25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던 무렵 동아시아 대륙에서는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계획 경제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해외 투자를 받아들이고 민간 사업체를 육성하며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되기 시작한 것이죠. 인류 역사를 통틀어 손꼽히는 급격한 경제체제 변환이 그때 시작됐습니다. 대략 4세대에 걸친 기간 동안 세계 최빈곤 지역 수준이었던 나라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경제 대국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으니까요. 이런 근대화 과정에서는 당연히 천문학적인 양의 기초 물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고층 건물과 대교량 건설에 투입될 금속 재료, 발전 설비 가동을 위한 연료, 가정과 공장에 공급할 열에너지 등 끊없는 수요가 쏟아져 나왔죠. 딜레마는 이런 필수 재료들을 내부에서 충분히 조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남반구의 광활한 대륙이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호주는 이미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채굴 산업의 황금기를 경험하고 있었고 방대한 지하자원 매장지와 이를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기반 시설까지 모두 구축해둔 상태였습니다. 호주 산업 구조는 이런 새로운 주문량을 소화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양국은 급속도로 거래 파트너가 됐습니다. 호주는 땅속에서 캐낸 광물들을 태평양 건너로 보내고 그 대가로 막대한 외화가 호주 금융 시스템으로 흘러들어왔죠. 결과는 엄청난 경기 화랑이었습니다. 국민 1인당 생산량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호주는 선진국 그룹 내에서도 선두권에 진입했습니다. 서부 해안의 퍼스나 동북부의 브리즈번 같은 도시들이 채굴 산업의 번화한 거점으로 변모했고 광산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수천 개의 직장뿐만 아니라 운송이나 기술 서비스 같은 연관 분야에서도 부수적인 고용 기회가 대거 창출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교역 패턴은 고착화됐고 호주 산업 구조의 점점 더 큰 비중이 동아시아로의 원자재 수출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시점에서 호주 해외 판매량의 3분의 1 이상이 단일 국가를 목적지로 삼으면서 호주 경제는 세계 선진국들 사이에서 독특한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대다수 주요 경제권들은 금융 서비스나 법률 컨설팅 같은 무형의 상품 판매로 경제를 견인하는 반면 호주는 다소 다른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서비스 분야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상태로 남아 있어서 전체 경제 산출의 약 58% 정도만이 이 영역에서 나오고 있죠. 이 비율이 높아 보이실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과 견주어 보면 꽤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영국의 경우 전체 생산의 약 85%가 서비스업에서 창출되고 미국도 73%를 훨씬 상회하니까요. 그 대신 호주 경제는 자연에서 얻은 재화와 에너지, 그리고 농축산물을 해외로 특히 중화권으로 내보내는 것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런데 호주에 미치는 중국의 힘은 단순히 경제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호주 경제는 다른 부문들이 휘청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아시아로 향하는 상품 흐름이 경제에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해줬던 것이죠. 호주는 90년대의 금융권 혼란기와 2000년대의 세계적 자산 거품, 심지어 2008년 글로벌 신용 위기까지도 무탈하게 넘겼습니다.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동안 호주는 그 성장의 물결에 편승해 풍요를 누렸던 것이죠. 이런 상승 기류는 멈출 줄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구 구조의 노화, 수출 물량 감소, 주택 시장의 침체가 작년부터 중국 경제를 천천히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올해 2.5%에서 3% 사이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수치 자체는 나쁜 성적표가 아니지만 지난 20년간의 두 자릿수 성장세와 비교하면 현저히 둔화된 수준이죠. 중국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지만 특히 미래의 성공이 이런 고성장의 바탕을 두고 설계돼 있었던 상황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감속의 여파가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곳이 바로 호주의 대중국 수출입니다. 경제의 핵심 기둥이 흔들리면서 단 몇 년 안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손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
기업에서 이탈했을 당시 그 경제적 비중이 약 2%에서 7% 사이에 불과했다는 점을 떠올려 보시면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호주 경제의 양대축인 채굴 산업과 농축산 분야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호주에게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 경우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인력 감축을 단행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들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죠. 호주 지도를 펼쳐보시면 이런 취약 지역들이 전국의 산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부 호주에 자리 잡은 필바라 지역은 거의 전적으로 지하자원 채굴의 생계를 의존하고 있으며 이 일대 고용의 절반이 넘는 비중이 철성분 광석 캐내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파낸 광물의 약 78%가 동아시아 한 국가로 팔려나가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수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이 문제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전국적 현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중화권 투자자들이 막대한 현금을 들고 호주로 몰려들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중국은 호주에 약 1,44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고 이는 적지 않은 호주 사업체들이 완전히 해외 자본 수중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주의 핵심 에너지 공급사들은 전국에 걸쳐 거의 190만 가구에 전기와 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 약 13%에서 17% 사이를 차지하는 업체가 중화권 소유입니다. 국가 내 가장 규모가 크고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항만 중 하나인 북부 다윈의 항구 시설도 해외 기업 명의로 돼 있죠. 이런 영향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구매하시는 거의 모든 물품과 재화 그리고 서비스의 수익금 일부가 해외로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수십 년에 걸쳐 호주 사업체들이 당장의 이득을 위해 핵심 자산들을 처분한 결과이며 결국에는 수익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국가 전체의 재산을 갉아먹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주거시장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진행 중입니다. 평범한 해에도 중화권 자본이 호주 부동산에 약 3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는데 이것은 그 다음 순위 10개 나라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해외 구매자들의 대거 유입으로 주택 구입비와 월세가 오르면서 평범한 호주 가정들의 살림살이가 압박받고 있죠. 멜버른 도심부에 위치한 툴락 같은 동네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교외 지역에서 최근 반년 동안 성사된 주요 매매 거래 대부분이 중화권 구매자들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중국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이 더 이상 그 지역에서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값이 뛰어올랐습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외부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이 나라는 대략 80만 명에 달하는 해외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중 거의 4분의 1이 중화권 출신입니다. 호주 전체 인구가 약 2,650만 명으로 여전히 비교적 적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이것은 호주인 30명 중 1명이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뜻입니다. 해외 학생들은 상당히 높은 수업료를 납부하는 반면 자국민 학생들의 등록금은 연간 약 13,500달러에서 15,000달러 사이로 제한돼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연간 최대 48,000달러에서 52,000달러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경향은 특히 해외 학생 비율이 약 43%에서 47%에 달하는 최상위권 대학들에서 두드러집니다. 이토록 대규모의 외국인 학생 유입이 자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수준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호주에서 학업을 마친 외국인 학생들의 약 88%에서 92%가 장기적으로 국가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학생 중 약 절반 정도가 해당 국가에 뿌리를 내리는 캐나다나 미국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훨씬 높은 이탈률이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외부 의존도가 경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대중국 수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막대한 재정 수입을 올렸고 이 자금을 의료 서비스와 공교육 그리고 국방에 투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종속 구조가 중국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호주 정부를 상대국의 경제 상황에 내맡기는 결과를 초래했죠. 연간 세금 수입이 약 82억 달러에서 88억 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급속히 벌어지는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세율을 높이거나 지출을 깎아야 하는데 양쪽 모두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선택입니다. 특히 채굴 산업과 농축 산업 같은 분야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사회 안전망에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위험한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재정 수입 감소와 복지 수요 증가라는 동시적 압박은 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하죠. 국가는 지난 30년 동안 가장 좋지 않은 상황으로 경제 성장률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호주를 본격적인 마이너스 성장 국면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황금 같은 기회로 시작해서 부와 고용 기회, 그리고 성장을 가져다 줬던 협력 관계가 불확실성 가득한 상황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채굴 산업과 농축 산업, 고등 교육, 기반 시설 등 단일 경제 성장국에 대한 종속은 호주인들의 삶 거의 모든 측면이 어떤 식으로든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계가 틀림없이 현대 호주의 모습을 형성했지만 동시에 국가를 충격에 취약한 상태로 만들었죠. 갈라진 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 감소, 예산 부족, 핵심 산업에 대한 주도권 상실은 이런 종속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경고 신호들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은 아닙니다. 호주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국가들 중 하나이며 무역 상대를 다변화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분야에 자본을 투입하고 다른 우방국들과 협력하며 뛰어난 인재들이 국내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것은 국가가 이런 과도한 종속에서 탈피하기 위해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에 불과합니다. 적절한 경제 정책을 통해 국가는 현재의 방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지난 20년간의 정부 행보를 돌아보면 이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